어제는 신규 주택 판매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저번 주에 올려드렸던 기존 주택 판매 관련돼서 설명을 쭉 드렸었고요.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신규 주택 판매 업데이트된 부분만 재확인하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기존 주택 판매가 한 부분, 아직은 글쎄요,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반등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주 영상으로 올려드렸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상 신규 주택에 대한 주택업체들이 가격이나 프로모션 행사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궁극적으로 잠정주택 판매의 반등세가 재차 둔화세로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 결국에는 제 뷰가 완성이 되려면 신규 주택이 조금 주춤해야 되는데, 이번에 2월달 신규주택 판매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신규주택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중위가격도 더 떨어졌습니다. YY로 보시게 되면 7.6%나 하락을 했고, 이 구간이죠. 12개월 연속해서 지금 중위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레벨이 과거 경기 침체 바닥 구간까지 떨어진 것이고, 특이한 점은 00년 닷컴 버블 때는 이 신규 주택 중위 가격은 떨어지지도 않았었죠.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현재 레벨이 경기 침체 바닥 구간까지 신규 주택 가격 중위 가격이 떨어져 있는 레벨이다 말씀드렸고, 평균 가격도 전달 대비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YY로 2.8로 재차 하락 구간으로 들어섰고요. 결국 뭐예요? 신규 주택이 잘 팔리지 않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재고가 늘어났다 이거죠. 현재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8.4개월 분으로 공급 물량이 지금 쌓였습니다. 전월이 8.4였는데 높아졌고, 23년 7월 달이 7.1이었는데 7.1도 평균으로 봤을 때 높은 레벨이거든요. 여기서 재차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 주택의 판매는 계속해서 감소 중인 거고, 이와 더불어서 가격 또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저번 주에 올려드렸던 기존 주택 판매의 급등,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영상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연준의 큰 그림, 도대체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기채를 투자를 하던, 펀더멘털리 매크로 분석을 하던 연준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뭔지를 알아야, 밑바탕이 뭔지를 알아야 해석이 좀 쉽고, 왜 연준 인사들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지, 점도표는 왜 이렇게 찍혔는지에 대한 감을 빨리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FOMC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변했죠. 사실 이번 FOMC를 기점으로 물가에서 고용으로 그 관심이 넘어갔는데, 직전만 하더라도 시장은 물가 공포에 상당히 우려했었죠. 하지만 오히려 고용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연준의 관심은 물가가 아니라 고용이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 이번 FOMC 이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3번 인하를 유지할 경우 도비시한 결정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씀을 사전에 드렸었죠. 그 이유로는 고용시장의 위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FOMC의 결과는 저희 예상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이게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연준은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연준의 점도표를 크게 나눠보면 성장하고 물가입니다. 연준의 주요 목표이기도 하죠. 고용도 사실은 실업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고용도 결국 성장이죠. 성장이 한 축이고, 크게 나눠보면 성장과 물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도표의 특징이 성장 전망률을 크게 올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중기 전망에 있어서 1.8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보다 상회를 해서 성장 전망률을 꾸준히 높여놨는데, 한마디로 잠재 성장률보다 상회하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힌트를 남긴 게 롱거런 장기 중립금리를 2.5에서 2.6으로 소폭 높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었죠. 성장을 이렇게 올려놓고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유지했다라는 속내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그림이에요. 연준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금융시장에 미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올해 금리 인하 시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유지가 됐죠. 그렇다면 지금의 전도표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최종 마지막 금리 레벨이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25년, 26년에 대한 금리 인하 횟수가 축소됐다 이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물가가 재차 상승할 우려 또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물가가 재차 상승할 우려에 대한 가능성을 하나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두 번째 유동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2분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있죠. 누누이 강조했던 4월달 QRA입니다. 지금 4월부터 6월까지의 지금 재무부 차입 계획이 지금 보시면 T빌이 순감하는 것으로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이 얘기는 뭐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장기채 발행 물량이 확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채가 올라갈 만한 요인을 전체 국채 발행 물량을 다운시키면서 상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QT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재무부의 QRA 계획에 대한 장기, 중장기 비중 절약이 아주 절묘한 상쇄 효과를 내리면서 지금 큰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올린 영상에 다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2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레포 시장의 레버리지 담보물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위축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소파 금리가 이렇게 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튄 거 정도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됐다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구나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영상 좀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첫 번째 이 QT 관련해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이번 FOMC 이후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테이퍼링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연준의 목표가 금리 인하보다 더 오래 QT를 하고 싶다라는 게 속내예요. 최근까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실물 경기, 고용시장의 위축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연준은.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번 FOMC가. 하지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 측면에서는 자산시장,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측면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실물 경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긴축을 유지할 만한 정도의 간극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QT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 자체도 QT를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함이지 이게 본격적인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서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얘기가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터, 그러니까 역방향이죠. 역 OT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거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양적 긴축 관련돼서 연설을 했을 때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 월러 이사가 던진 발언은 장단기물에 대한 결국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반대 방향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었어요. 다만 그 효과에 미치는 강도는 낮을 것이다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뭐예요? 장기채를 매수하고 단기채를 매도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던 정책인데 이게 지금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장기채 투자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좀 높아진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기존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의 다른 양상,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게 지금 처음 월러 이사가 발언을 했던 거고, 그때 당시 제가 올렸던 영상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다만 실제 연준이 실제 포트폴리오 조정에 있어서 이번 QT 기간이 끝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뭐 앞으로 향후 QE를 하게 될 경우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큰 주제이긴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논리를 조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논리를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테이퍼링이다. 왜냐? 자산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충분히 일정 부분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런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채를 적극적으로 연준이 매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주제죠.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준은 10년간 장기 국채를 보유했지만 결국에는 지금도 QT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기채 보유 비중은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QT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QT는
한 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차 도전하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달한 게 아니잖아요.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QT를 진행하면서 이 장기채까지 매도할까? 이렇게 대담한 연준의 결정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QT라는 것을 진행하면서도 여기 보시게 되면 장기채에 대해서는 전혀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채를 매도할 정도로 지금 연준은 QT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채 금리를 높여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을 해소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장기채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연준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역 OT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채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길 원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뭐예요? 불스팁이죠. 그러니까 FOMC 직후에 채권 시장에 나타난 반응도 불스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연준의 계획은 연착륙이 목표입니다. 경제가 너무 과열이 돼서 물가가 재차 반등하는 것도 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의 목표는 기준금리를 내리겠지만 너무 이거에 대해서 흥분해서 장기채 금리가 급하게 내려가는 건 원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 인하 횟수를 유지하잖아요. 이거를 시장이 너무 과대 해석해서 이 기준금리 내리는 거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장기채가 급하게 내려가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막고 싶은 거죠. 연준의 목표는 연착륙이에요. 따라서 장기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된 것을 갖고 실제 실질 중립금리가 높아졌거나 물가가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도표에서 연준이 말하고 싶은 거는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싫고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이유로는 사실 장기 중립금리를 소폭 상승시켰지만 경제 전망에 대해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목표 물가 2%의 실질 중립금리가 0.5다. 그래서 2.5였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예요? 물가가 2%로 잡혔으니까 실질 중립금리가 0.6으로 높아졌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직전 12월 FOMC의 경제 전망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연준이 중립금리가 높아져서 이를 점도표에 반영을 했다라고 볼 만한 변화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립금리에 대한 분석은 사실 이 정도의 변화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지금 가장 정확한 답변이에요. 지금의 자료와 지금의 경제 전망 수준을 놓고 봤을 때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의도적으로 상당히 계획을 갖고 이렇게 변화를 줬다라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연준의 밑바탕, 큰 그림을 갖고 이해를 갖고 점도표를 해석해보자 이 얘기죠. 결국 연내 3번 금리 인하를 유지시켰습니다.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번 금리 인하가 유지된다면 이건 도비시한 FOMC 결과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시장이 너무 도비시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금리가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연준은 중기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조정을 했고 장기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중기 금리 인하 횟수를 다소 낮췄죠. 그러면서 장기 중립금리도 다소 억지스럽게 소폭 상승시켰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필요한 게 위험 자산이 뜨거워지는 것과 실제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과는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즉 직접적으로 경기 부양과 물가 상승 압박에 미치는 강도가 차원이 달라요. 주식이 증시가 랠리를 조금 소폭 이어가는 거하고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거하고는 경기에 미치는 펀더멘탈 강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에서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너무 도비시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준의 목표다, 그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걸 보고 장기 중립금리가 높아졌다, 지금 변화가 생겨서 변곡점이 생겼다, 이렇게 과대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의 의미로 장기 중립금리의 변화를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연준은 연내 3번 금리 인하를 하는데 사실 25년, 26년 경제 전망과 중기 경제 전망도 사실 잘 몰라요. 연준조차도. 그 의중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장기 중립금리를 소폭 높였어요. 금리 인하 횟수를 내리고 소폭 올렸어.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도비시하게 반응하는 것을 원치 않아.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높아진 걸 갖고 사실 뭐 중립금리 논쟁처럼 거 봐라. 연준도 FOMC에서 장기 중립금리를 이렇게 변화를 시켰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중립금리가 높아져서 고금리가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고 다소 억지스러운 분석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따라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오히려 연준이 왜 연내 3번 인하를 고집스럽게 유지하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패드 리슨스입니다. 이 부분을 평가절하하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19년도부터 꾸준히 이어오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패널이 원래 저소득층,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들이 패널이에요. 따라서 실제 통화 정책이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생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준이 살펴본다라는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갑작스럽게 패널을 억지스럽게 구색을 맞춰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위한 명분 쌓기다? 이게 아니고요. 2019년도부터 원래 그런 패널들, 저소득층이 참여해서 연준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패드 리슨스의 패널이 누가 들어왔고 그들이 뭐 얼마나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게 금리 인하를 위한 명분 쌓기다, 뭐 자기적인 행사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원래부터 이렇게 행사를 해왔다니까요. 실제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건 경기 위축입니다. 고용시장의 냉각이에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